하지만 우리에겐 손흥민이 있지. 뭐 이거 하나로 이제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과 만나서 우리가 이제 안 지고 잘하면은 쾌승도 거둘 수 있다라는 계기가 마련된 결정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축구 전문 기자 홍재민입니다. 한국 축구가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일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조건 이겨야 네. 언제 어디서든 가위바위보도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생각해보면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이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 박주영, 구자철, 기성용, 지동원 뭐 이런 선수들이 스코어는 2대0, 뭐 스코어도 완승이었지만 정말 얼굴 표정 자체가 너무 달랐거든요. 이 사람들 축구하러 나온 게 아니라 어디 진짜 총 들고 전투 나가나, 이런 표정이었는데, 가장 한일전을 상징하는 그런 분위기와 뭐 우리가 원하는 결과 모두 나온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이런 믿음, 우리가 정말 반세기 넘게 갖고 있었던 믿음하고 현실하고 좀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그러니까 1년 한 4개월 정도 사이에 한국의 A대표팀부터 23세, 7세, 16세 이런 연령대별 국가대표팀이 일본과 각각 상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5번 연속 모든 팀이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시 언론에서도 굉장히 충격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결과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양국의 축구협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프로축구리그는 어떻게 돌아가고, 뭐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어떻고,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현장에서 한국 축구 이제 일본한테 완벽하게 추월당했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자주 들립니다. 2023년 8월, 1년 전이죠. 중앙일보가 이에 대해서 좀 기획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축구인 30명한테 물었습니다. 한국 축구하고 일본 축구가 어떤 거 같냐 현재? 그랬더니 30명 중에 놀랍게도 24명이 이미 한국 축구 일본한테 추월당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대답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름이 알려진 감독, 이름이 알려진 선수들은 절대로 일본 축구가 우리보다 앞선다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심지어 2002년 멤버들 중에서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강하다라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 팬들도 딱히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결과인데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우리의 열세를 인정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변화다. 우리가 좀 정말 긴장해야 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일본에서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한일전이 있다면 저희랑 비슷한가요?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경기는 확실해요. 일본에서 이제 30년 이상 현장 취재를 했던 기자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일본 축구 팬들이 어떤 한국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역사적으로 계속 길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도 한국과 만나서 야, 우리가 세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겨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만나서 우리가 이제 안 지고 잘하면은 쾌승도 거둘 수 있다라는 계기가 마련된 결정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2021년 8월 삿포로에 있었던 한일전이었습니다. 당시 양팀 A 대표팀끼리 붙었는데 일본이 무려 3대0으로 대한민국을 격파를 했어요. 그 당시 일본 현장에 있던 일본 기자들도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맞나? 우리가 왜 한국을 3대0으로 완파를 하지? 그런데 그게 일본 많은 팬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축구 팬들은 한국을 만나면, 물론 쉽게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지만 뭐 분위기 타면 우리가 뭐 완승, 대승도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한국 축구는 일본 축구 뒤로 간 걸까요? 아래에 있는 걸까요? 뭐
말만 해도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데 한번 좀 한일 양국의 축구가 현재 어떤 스코어, 어떤 지점까지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우선 A 대표팀, 성인 국가대표팀의 맞대결 결과를 살펴보면요. 1954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A 대표팀 한일전은 총 81차례가 있었습니다. 역대 전적을 보면 한국이 42승 23무 16패로 숫자만 보면 여전히 절대적인 우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21세기 이후 2000년 이후부터 상대 전적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19전 6승 7무 6패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주요 축구 대회에 나가서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가 비교를 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축구 대회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비교를 해보면요. 21세기 들어서 열린 피파 월드컵 지금까지 2002년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총 6번 대회가 있었고요. 한국과 일본은 당연히 모두 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월드컵에서 4강에 한 번 나갔고요. 16강에 2번 나갔고 나머지 3번은 조별리그에서 짐을 쌌습니다. 6번 중에 3번 조별리그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본은 어땠는가? 물론 최고점은 한국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우리의 이제 위안거리인데 일본은 16강에 4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별리그에서 떨어져서 돌아온 경우는 2번 있었습니다. 최고점은 한국이 높은데 평균점은 일본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월드컵이 있고 그 다음에 대륙 챔피언십이 있습니다. AFC 아시안컵입니다. 아시아에서 누가 축구 제일 잘하냐, 누가 제일 강하냐 그걸 겨루는 대회인데 이 대회는 한국이 준우승 1번, 4강 4번, 그리고 8강 2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뭐 나가면은 뭐 절반 이상 최소한 4강 정도는 간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승은 한 번 올라갔다. 아쉽게도 우승은 한 번도 못했고요. 그러면은 고개를 돌려서 일본을 봅시다. 아시안컵 2000년 대회부터 2023년 올해 1월에 있었던 카타르 아시안컵까지 합치면은 우승을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준우승을 한 번 했고 4강, 8강 이렇게 해서 결승에만 4번 올라갔어요. 대한민국은 한 번밖에 올라가고 그것도 아쉽게 호주한테 패해서 준우승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나가면은 절반 이상을 최소한 결승 올라가고 4번 중에 3번 우승하고 아시다시피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은 마지막 우승이 1960년 대회입니다. 지금 따지면은 64년 됐죠. 반세기라는 말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그거보다 더 길어요. 그런데 일본은 1992년 대회부터 2011년까지 요 사이에만 4차례를 우승을 싹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축구가 최고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대회 결과를 보면 아시안컵 최다 우승국이 누구냐? 일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남자보단 여자 스포츠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에서도 여성 스포츠 종목에서 메달을 훨씬 많이 따왔고. 그럼 여자 축구는 어떤가? 21세기 들어서 여자 월드컵도 6번 있었습니다. 한국은 4번 출전했어요. 2번은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4번 나간 것 중에서 3번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고 16강에 한 번 올랐습니다. 일본은 어땠는가? 6번 다 나갔어요. 조별리그에서 떨어진 적이 2번 있었고 16강, 8강 그리고 준우승이 한 번 있었는데 2011년 대회에서 무려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자 축구는 그냥 강한 팀이 아니고 세계적인 강호입니다. 그래서 현재 피파 랭킹을 비교를 해보면 남자가 한국 23위, 일본은 18위, 여자는 한국이 19위, 그런데 일본 여자 축구는 톱10 안에 들어있습니다.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자 월드컵이 계속 열리는데 한국의 지상 과제는 일단 본선 진출이에요. 그런데 일본 여자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 우승입니다, 이 친구. 그래서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나죠.
그러면 국가대표팀 비교를 했는데 국가대표팀의 전력은 프로축구 리그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프로축구 리그가 한국 축구의 젖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프로축구 리그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1부에 12개 팀, 2부에 13개 팀 해서 프로 구단이 총 25개 구단이 있습니다. J리그는 어떤가? 1부 20개, 2부 20개, 3부에도 20개가 있습니다. 60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뭐 2배 이상 많은 거죠, 우리보다. 한국도 물론 3부도 있고 4부도 있는데 이쪽은 아직까지는 프로축구 연맹이 직접 관할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한축구협회가 관할하는 약간 세미프로, 아마추어 요런 쪽이라서 한국은 프로가 2개 리그 요렇게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축구가 어느 쪽이 강하냐? 뭐 강한 거를 따지기보다 프로축구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쪽이 장사가 잘 되냐, 어느 쪽이 손님이 더 많냐, 요런 거를 따집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 K리그와 J리그의 평균 관중을 비교를 해보면 K리그 1은 평균 관중이 1689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진 숫자예요. 그러면은 J리그 1부 리그에 한 경기당 몇 명씩 들어올까? 2만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더블 스코어가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2부 있고 쟤네도 2부 있잖아. 2부는 좀 어떤가? 2부 K리그 2부의 평균 관중은 3,700여 명, J리그는 2부가 7,000명입니다. 요것도 정확히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납니다. 1, 2부 평균 관중 차이가 이렇게 나고요. 또 리그의 값어치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숫자가 중계권이 얼마냐, 한 시즌 독점 중계권의 가격이 얼마냐라는 거를 비교를 해보면 또 양쪽의 리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잘 알 수 있는데 J리그의 독점 중계권자는 글로벌 스포츠 전문 OTT인 나즌입니다. 나즌은 1년에 J리그 쪽에 186억 6천만 엔을 지불합니다. 한화 약 1714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국도 어느 정도 좀 아까 평균 관중이 2분의 1 수준이니까 우리가 1700 하면 대충 한 뭐 850억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K리그는 현재 쿠팡 플레이가 독점 중계권 계약을 맺고 있어요. 연간 지급하는 금액이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약 30억 원 전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비교를 해보면 57분의 1이라고 말은 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면 일본 J리그는 일본 국가대표는 왜 갑자기 이렇게 잘해졌지? 뭐 옛날에는 맨날 우리랑 하면은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보다 손님도 없었고 했는데 갑자기 프로 리그가 출범한 시차도 우리가 10년 빨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J리그, 일본 축구는 왜 이렇게 강해졌는가? 이유를 좀 3가지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본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뭐든지 일본 축구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을 비교를 해도 약간 차이가 나요. 한국 기업은 약간 보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느 지점을 가르치고 출발하면은 일단 출발하고 나서 왜 저쪽으로 가지? 어느 정도 스피드로 달려야 되지? 이런 거 가면 달리면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일단 출발하기 전에 그걸 다 계산을 하죠. 좌표 찍고 어느 각도로 어떤 스피드로 어느 지점에 가서 잠깐 5분 쉬고 이런 거를 다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뛰는 게 일본 스타일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프로축구는 1983년에 출범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출범을 했는가?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 독재 정권의 명령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늘에서 딱 떨어집니다. 독재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데 대기업은 뭐 그런 서슬퍼런 그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프로축구 리그를 만든다. 어디에서 어떤 팀을 만들고 경기장은 어딜 쓰고 이런 준비 뭐 거의 없이 손님은 몇 명이나 들어올 거며 티켓 값은 어떻게 할 거 이런 거 거의 없이 그냥 시작합니다. 굉장히 좀 졸속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일본 J리그는 다릅니다. 1960년대부터 실험 리그가 운영되기 시작을 했고
1980년대 들어서 이 친구들도 너무 좀 손님도 너무 없고 그래서 리브랜딩을 좀 해보자. 실업 리그인데 해서 JFL 저팬 풋볼 리그로 이제 리브랜딩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 정도면은 되는데 이 친구들은 리브랜딩을 하면서 뒤에서는 또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를 하느냐? 프로축구 리그를 언제 어떻게 출범을 할까를 모아놓고 각 구단의 실무자들이 경기가 없는 날 저녁 이자카야라든가 술집이라든가 밥집이라든가 이런 데 모여서 스터디 모임을 해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 감각으로 보면 되게 상상할 수 없는 모임인데 그렇게 너무나 순수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유럽 리그는 이렇게 돌아가더라. 남미 리그는 이렇게 돌아가더라. 심지어 옆에 있는 한국에는 프로축구 리그가 있다. 지금 슈퍼리그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라고 전 세계 모든 프로축구 리그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찬찬히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그 모임이 10년 동안 지속이 됐고 그 결실이 바로 1990년 J리그의 출범이었습니다. 우리와는 굉장히 달라요. 어느 쪽이 뭐 낫다, 뭐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 다릅니다, 우리랑. 한국은 장점이 있죠. 바로 출발하는 장점이 있고. 근데 일본은 굉장히 늦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실패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을 선택을 해요. 이런 일처리 문화는 프로축구뿐만 아니라 일본 축구협회에서도 나타납니다. 2005년 1월 1일 일왕배 결승전 현장에서 일본 축구협회장이 관중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JFA 2005년 선언이라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한마디로 일본 축구 발전 45개년 계획이에요. 가장 끝에 목표점은 2050년으로 잡았습니다. 2050년까지 우리는 이걸 할 것이다. 2040년까지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가고 2030년, 2015년, 20년 이렇게 중장 단기 타임라인을 찍고 이때까지 우리는 목표를 이거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걸 해야 돼 라고 액션 플랜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월드컵 나가서 우승해 당연히 목표는 우승입니다. 우승보다도 월드컵을 한번 더 치른다 우리가. 그리고 그 대회에서 우승한다라는 거창한 목표가 있지만 그 외에도 축구를 일본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밀착시키고 어떻게 보급할지 일본 축구협회의 사커 패밀리 숫자가 지금 요만큼인데 이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1000만 명을 만든다라든가 굉장히 좀 저변 확대에도 큰 무게를 둔 굉장히 긍정적인 계획이었어요. 단순히 이런 계획 나오면은 되게 듣기에 그럴싸한 단어들만 막 넣고 막 가치, 목표, 비전, 꿈, 희망 이렇게 넣는데 이 친구들은 액션 플랜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진척되고 있는지 2015년에 전체 전반적인 리뷰를 해서 또 중간 보고서를 또 내요. 이 중간 보고서 또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획서가 있는 것도 부러운데 결정적인 부러움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축구협회도 회장도 바뀌고 회장이 바뀌면은 그 밑에 일하는 집행부도 바뀝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005년 선언은 계속 쭉 이어갑니다. 회장이 누가 되더라도 절대 바꾸지 않고 건드리지 않아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회장이 누구든 간에 우리 모두의 일본 축구가 나아가야 하는 모두가 합의한 이거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않고 계속 지키면서 발전해서 나갑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민망한데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바뀌면 확 바뀌거든요. 그럴 때마다 듣기 좋은 단어로 막 나오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핵심 가치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 이것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래서 일본 축구협회의 진짜 힘은 이 방향성을 갖고 그거를 누가 되든 간에 끝까지 일관되게 밀고 나간다는 힘이 지금 일본 축구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국가대표팀이 왜 이렇게 강해졌는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축구팀이 발전을 하려면 당연히 선수들이 잘해야 돼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26명이 출전을 했는데 일본 선수단 중에
유럽에서 뛰는 소위 유럽파가 17명이 있었습니다. 2023년 아시안컵에도 26명이 나갔는데 이 숫자가 20명으로 늘어납니다. 26명 중에 20명이 유럽에서 뛰고 있어요. 일본 선수들은. 일본 국가대표팀은 현재 유럽파로만 대표팀 2개 꾸릴 수 있다. 막 이렇게 또 굉장히 막 어깨 막 뿜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사실 유럽에 나가서 뛰는 손흥민, 뭐 이강인, 김민재 막 빅클럽에서 뛰고 있는 슈퍼스타가 있긴 한데 중간이 좀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이런 돋보이는 슈퍼스타가 없는 대신에 허리가 굉장히 탄탄한 이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유럽파가 많은 이유는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팀이 많으니까 선수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럽으로 도전하고 싶다, 유럽 리그에서 뛰고 싶다라는 선수들의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뭐 한국 선수들도 유럽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문화가 다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시장이 훨씬 커요. 한국 시장은 비교적 작고요. 그러면은 한국 선수가 유럽에 갈 때, 일본 선수가 유럽에 갈 때 어느 쪽이 몸값이 비쌀까요? 연봉도 비싸고 뭐 이쪽이 좀 상식적으로 비싸야 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일본 선수들의 몸값이 훨씬 싸게 유럽으로 진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수들은 유럽에 나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선수들도 중동과 중국 쪽에서의 제한을 고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중동,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중동, 정말 연봉이 뭐 5배, 10배 쉽게 이렇게 되는 그런 제한도 한국 선수들도 많이 받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굳이 이렇게 귀가 솔깃합니다. 왜냐하면은 축구 선수는 직업이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중동 리그의 수준은 사실 K리그 수준과 비교를 하면은 K리그에서 뛰는 게 낫다고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오면은 당연히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 선수들은 중동 클럽과 몸값을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몸값이 비싸져요. 그러면은 유럽에서 왔을 때는 굳이 이 돈 내고 내가 아시아 선수를 데리고 간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본 선수들은 J리그 외의 아시아 리그로는 국가대표급이나 한창 지금 뛰고 있는 뭐 20대다 나이가 이런 선수들은 이런 아시아 리그로는 거의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본인 앞에 펼쳐진 옵션에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국 선수들보다 몸값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리그에서 왔을 때 기량이 똑같은 한국 선수 A가 있고 기량이 똑같은 일본 선수 B가 있다. 어느 쪽을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싼 선수. 가격이 싸면 또 뭐가 좋냐? 협상하기도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일본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보다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럽으로 속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일본 축구협회는 아예 독일 듀셀도르프에 일본 선수들만 지원하는 훈련장을 작게 아예 따로 차렸어요. 분점이에요. 그래서 뭐 국가대표팀에 소집되는 선수들은 일본으로 온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소집되지 않은 일본 국가대표급 선수들이다. 그러면은 듀셀도르프 훈련장에 가서 뭐 치료도 받고 훈련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이렇게 지원 태세가 갖춰져 있을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일본 축구의 비결은 바로 열린 문화입니다. 일본 축구의 인력 시장은 굉장히 유연해요. 한국 축구계가 갖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프로구단이 지도자를 영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해서 주안점을 두고 사람을 뽑을까? 지금까지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 시절 이 선수가 얼마나 유명했는가, 얼마나 이름값이 큰가가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회사에서 경력 직원을 뽑는데 당신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경험을 했는가를 보지 않고 경력 사원을 뽑는데 대학 졸업 학점만 보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면에서 일본 축구는 굉장히 한 걸음 앞서가고 있어요. 올해 5월 달 기준으로 K리그와 J리그 감독들의 이제 경력을 비교를 해보면 K리그 일부에 이제 감독이 당연히 12명 있습니다. 12명이 전원 국내파입니다. 그런데 J리그 일부 20개 팀 중에 8팀이 외국인 지도자를 고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감독들이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냐 아니냐, 이제 요거를 갖고 이 이름값을 계측을 해보면 K리그는 감독 12명 중에 7명이 국가대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최정점을 찍었던 분들이에요. J리그에서 국가대표로 뛰었던 경력을 갖고 있던 지도자 20명 중에 6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율도 우리보다 낮고 절대 숫자도 우리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일본 J리그는 팀을 이끄는 20명 감독 중에서 국가대표까지 가본 적 있는 사람은 6명. 그런데 아예 프로 경력, 프로 선수로서 뛴 경력이 없는 감독도 3명이나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프로 선수로 뛰지 않고 프로구단의 감독이 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진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딱딱해요. 21세기 들어서 축구는 굉장히 디테일해져요. 플레이도 디테일해지고 코칭 기법도 디테일해지고 구단 운영도 굉장히 세세하게 세분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전반적인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선수로서 잘 나갔으면은 막 기회도 계속 얻고 그랬어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이렇게 완전히 코칭 기법이라든지 너무 디테일해지다 보니까 선수 시절 얼마나 이 사람이 잘했는가는 아예 무관한 경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빅리그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구가하고 있는 뭐 무리뉴 감독, 나겔스만 현재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투엘, 클롭 이런 사람들은 선수 경험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국가대표는커녕 1부에서 뛴 적이 없는 2, 3부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니다 온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국가대표팀은 월드컵 나가면 무조건 우승을 목표를 하고 전 세계 다 통틀어서 톱 클래스 팀이에요. 이런 팀을 맡아서 지도를 하고 있는 나겔스만 감독은 선수로서 뛴 적이 단 1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선수와 지도자가 전혀 별개의 직업이 되어 있고 지도자를 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게 현재 전 세계 이른바 정상급, 본고장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상식처럼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못했는데 옆을 보니까 일본 친구들은 그러고 있더라.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자, 길러내자, 육성하자. 일단 선생님들이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포츠 마찬가지입니다. 우수한 학생을 정말 전 세계 톱클래스로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만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한 국가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맨 먼저 누구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가 선생님들이 퀄리티를 확 올려야 돼요. 일본은 지금 굉장히 트렌드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까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발전 속도, 진화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아쉽게도 일본보다 약간 늦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 축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낫네. 인정, 끝. 뭐 이렇게 끝나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축구인데 그거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또 한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옛날처럼 또 야, 네가 언제 뒤로 와? 이렇게 할 날이 와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리그가 상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축구와 로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쌓이고 나이테가 쌓여서 그게 표면 위로 드러나야지만 발전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거든요. K리그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어요. 관중도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프로 구단으로서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요. 축구단을 단순히 뭐 홍보 예산이라든가 지자체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진을 해서 우리 같이 뭐 회식하는 식으로 내가 회식비 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조직 가치를 키워서 시장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이런 스포츠 기업, 스포츠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뭐 예산을 선수들 연봉으로 그냥 싹 다 태워버린다. 왜 선수들이 잘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좀 옛날 생각보다는 팀 자체 그리고 선수들에게 갈 수 있는 돌아가고 있는 연봉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자 좀 더 수준 높은 지도자를 채용을 하는데 쓴다거나 잔디 관리에 쓴다거나 한 명이라도 더 경기장에 팬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무슨 프로모션 활동에 쓴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좀 골고루 써야지만 K리그가 발전할 수 있고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목표인데 아시안컵에서 우승해야 됩니다. 한국은 월드컵 성적이 가장 중요해요. 누구나 축구 안 보고 있다가도 4년마다 돌아온 월드컵이 되면은 누구나 붉은 악마가 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대표팀 감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월드컵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4강 신화 재현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월드컵 나가면은 손님 그냥 왔다가 가는 손님이에요. 유럽에서 볼 때 남미에서 볼 때 누구를 아시아 축구의 대표자로 생각을 할까요? 아시아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기록을 찾아보겠죠. 아시안컵에서 누가 우승했어? 보면 당연히 일본입니다. 그래서 왜냐? 굉장히 간단해요. 보니까 일본이 맨날 우승하네. 아시아에서는 일본 축구가 짱이네. 이렇게 흘러가죠. 잘 생각해 보시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일본은 물론 한국과 동일하게 16강에서 탈락을 했지만 조별리그에서 독일을 꺾고 스페인을 꺾었어요. 월드컵에서 독일하고 스페인을 한 개 대회에서 독일, 스페인을 꺾는 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걸 해냈고 그만큼 또 강렬하게 인상을 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손흥민이 있지. 이거 하나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는 손흥민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국가대표팀은 어딘가? 일본이에요. 따라서 이런 인상, 이런 이미지, 대회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시안컵에서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나은 성적을 거둬야 하고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우승할 수 있는 목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도 아시안컵 우승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월드컵 나가고 아시안컵 나갔는데 약간 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월드컵에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월드컵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만큼 아시안컵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안컵에서 성공을 하면 분명히 한국 축구에 정말 큰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축구가 일본을 상대로 우위를 다시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공식 대회에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가대표팀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풀뿌리부터 탄탄히 다지고 굉장히 할 일이 많죠. 축구 시스템도 지금보다 굉장히 진일보해야 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좀 대한축구협회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좀 또 가슴 한쪽이 꽉 막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대한축구협회가 비난 많이 받고 있고 팬들도 화가 많이 나 계시고 그런데 협회도 일 열심히 해요. 안 보이는 곳에서 일 열심히 하고 최근에는 이제 MIK라고 해서 한국 축구가 이런 스타일을 지향을 한다는 계획도 나왔고 그런 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한 액션 플랜도 선수는 그럼 이 나이대 선수는 이런 걸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세부적인 액션 플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일본 축구협회 2005년 선언처럼 우리도 좀 한번 어렵게 만든 계획을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밀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국 축구 지금 당장은 각종 지표에서 일본에 뒤처져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좀 10년 후, 20년 후에는 누가 보더라도 다시 아시아의 대장은 대한민국이다 라는 소리가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 축구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 축구 전문기자 홍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